세상에 미친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대단하다 진짜. 아마존이에요. 이 세상 주식인가 싶어. 이 세상 주식인가. 요즘에 아마존 주식 보셨습니까? 제가 아마존 뭐 어쩌고 아마존 입장권 어쩌고 얘기한 게 이 근처거든요. 저처럼 그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000불 하다가 2,400불로 여기서 20%가 올랐고 여기 바닥에서부터는 700불 올랐어요. 30%가 넘게 치고 올라온 거. 올해로 쳐도 올해가 언제입니까? 2019년 1월이 여기잖아요. 1,900불 하던 게 이 와중에 500불이 올랐으니까 올해로만 쳐도 거의 30% 가까이 올랐어요. 와, 이 킹마존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미친 주식인데 저길로 보면은 잘 감이 안 오실 테니까 봉차트로 이게 여기 있던 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거의 5%씩 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올라요. 정말 대단하죠. 조금 긴 차트, 옛날 한 20년, 30년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대단했는데 여기서 20%를 한 방에 올렸습니다. 최근에 한 열흘 사이에. 와, 이게 물론 가능한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요즘에 가장 시장의 화두가 뭐예요? 질병과 5G인데 질병으로 요즘에 화두가 되는 거는 이커머스와 바이오고요. 5G로 화두가 되는 게 클라우드예요. 그러면 5G 시대가 오면은 화두가 되는 게 클라우드고 이 질병 때문에 미친 듯한 성장과 갑자기 뭔가 퀄리티, 성향 자체가 사람들의 바뀌었다. 거기에 최대 수혜가 이커머스 시장의 질적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요 바이오를 빼고 이커머스와 클라우드의 지배자가 누구예요? 두 개의 지배자가. 이게 아마존이죠. 요 두 개를 지배하는 자가 아마존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에 의한 변화와 이거에 의한 변화를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미친 듯한 상승을 하는데 게다가 언젠가 보여드렸지만은 아마존은 미국 시장 점유율이 이미 2018년에 44% 작년 같은 경우엔 더 올라갔어요. 지금 50%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커머스 시장은 완전히 석권을 하고 있고 게다가 저렇게 자기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해보면은 한국은 더 미쳤어요. 온라인의 점유율이 지금 한국은 40%를 육박하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는 요즘에 더 미쳤어요. 지금 2020년 여기니까 30%를 넘었는데 2022년 40% 갖고 생각하고 미국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올라갈 포텐셜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점유율이 1등을 하고 있으니까 볼까요? 3월 8일 주가가 한창 내려가고 있을 때하고 한 달 뒤 4월 17일 이번 금요일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시가총액 의미있게 증가한 기업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클라우드의 제왕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하나는 아마존.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나머지는 다 오르지 못했어요. 되게 비슷합니다. 요즘에 좀 상승했다 그래도 떨어진 거 오른 거에 불과하는데 클라우드와 이커머스 쪽만 오른 거죠. 알리바바도 이커머스 쪽이니까. 이렇게 둘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커머스 쪽에 일단 우리나라부터 봅시다. 왜 우리나라부터 보냐? 요즘에 뉴스가 떴거든요. 쿠팡의 매출이 작년에 7조를 돌파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적자를 4천억 줄이며 깜짝 실적이라는데 4월 14일 뉴스입니다. 적자를 4천억 줄이며라고 제목을 해놔서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고 보니까 조단위 적자가 마이너스 7천억이라는 거죠. 세상에 마이너스 7천억을 하고 칭찬을 받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기업은 마이너스 7천억이면 망했어요. 근데 왜 이게 서프라이즈냐면은 이 기업은 얼마로 예상했냐? 작년에 쿠팡 적자 규모가 와 마이너스 1조 7천억으로 예상을 했어. 1년에 적자를 2조 가까이 보고 안 망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도 뭐 한 3전 정도 반도체 기업도 하이닉스 제외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데 작년 적자가 예상이 1조 7천억이었는데 무려 1조를 줄였다는 거예요. 사실상 1조 흑자다. 기적의 논리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쿠팡에 대한 레포트가 폭발하고 있어요. 쿠팡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 와 이게 물론 쿠팡의 매출액은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다른 데는 중간에는 자기의 수수료만 매출액을 잡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하고 똑같이 자기들이 물류창고로 들어왔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매출액을 잡으니까 규모 말고 올라가는 각도만 보면은 적자가 당연히 이렇게 나다가 여기서 갑자기 점프를 하니까 적자가 줄었어요. 사실상 1조를 벌었다는 건데 원래 이렇게 점프를 하면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각도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걸 줄였다는 거죠. 어떻게? 하우?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쿠팡이 지금까지 물류 비용에 투자한 게 엄청나거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물류 비용이 아마존의 전략이랑 똑같은데 그 물류에 투자한 게 엄청난데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이룰수록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더 줄지 않겠냐? 더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냐? 행복해라고 들어가요. 게다가 올 1월, 2월에 그 질병이 오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미쳤거든요. 이 시장이 거의 30%가 넘게 폭발했는데 그 폭발액 대부분을 쿠팡과 네이버가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7조였는데 이게 내년에는 거의 10조라는 거예요. 여기서 규모의 경제가 되면서 4조에서 7조 갈 때 거의 1조를 벌면서 이걸 줄였는데 7조에서 10조가 가면은 이게 또 이렇게 줄지 않겠냐. 이런 행복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작년에 쿠팡이 저걸 마이너스 1조에서 마이너스 7천억으로 줄인 게 인건비를 줄여서 비용을 줄여서 그런 거였냐? 보면은 쿠팡 인건비가 지난해 1조 4천억이었어요. 2018년에 1조 100억이었거든요. 인건비로는 오히려 4천억을 더 썼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로만 치면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던 1조 7천억의 적자가 나와야 돼요. 직간접 고용 인력이 2만 5천 명에서 이걸 줄여서 비용을 줄여서 만약에 적자가 줄었으면은 뭐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지난해 3만 명을 늘렸어요. 1년새 5천 명을 늘리면서 3천억, 4천억을 더 썼는데 적자가 줄었다는 거죠. 행복회로가 마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액을 이렇게 예상했는데 적자를 줄였다. 심지어 롯데그룹 회장님은 매년 1조의 적자를 내는 기업과는 경쟁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적자를 줄이고 있으니까 참고로 지금 뭐 이커머스 시장이 그래서 올해 제가 보기에는 5G 클라우드 시장과 가장 큰 질적 변화 아니면 가장 큰 어떤 떡밥을 던질 게 이커머스 시장을 생각하는데 이커머스 기업들이 대부분 뭐 적자긴 한데 영업이익과 적자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쿠팡이 그렇게 컸던 이유는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다른 데하고 전략이 완전히 달랐어요. 다 아시잖아요. 아마존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하여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요즘에 애널리스트들 형들의 희망 어린 행복회로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쿠팡에 대한 레포트가 아우 읽다가 너무 많아갖고 다 못 읽겠어. 옛날에는 잘 안 나왔어요. 저러다 망하지 뭐 이랬는데 질서를 어지럽힌다 해서 아니야 이제는 시장을 재편하는 넘버원 기업 심지어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로 상장하게 해야 된다. 심지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쿠팡에 대해서 얼마로 예상하더라? 시가총액을 30조 진짜? 이거 네이버가 30조입니다.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순위로 따지면 한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쿠팡이 상장을 하면 우리나라 5위로 들어간다고? 허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행복회로가 자 터지고 있는 겁니다. 왜 행복회로가 터지고 있냐? 첫 번째 작년에 안 그래도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이 20%씩 커지고 있는데 19년도에 주요 온라인 플레이어 중 점유율이 유의미하게 꽤 크게 증가한 게 쿠팡뿐이었다. 게다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2020년대 시장 자체는 커졌는데 마켓쉐어가 남들은 별로 뭐 의미가 없게 다 이랬는데 이랬다는 거죠. 많이 올라가는구나. 야 이게 6%다 8%다 12%다 야 쿠팡이 대단하구나. 이게 돈을 정말 많이 써서 그렇긴 한데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한 1년에 2%포인트씩 올라가네. 그럼 내년에는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행복회로가 있는 거죠. 이 행복회로 또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0년도 1분기 실적에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역전을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온라인 시장이 폭발하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켰던 대부분의 게 쿠팡하고 네이버가 나다웠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이베이가 이제 옥션이나 지마켓 이런 게 있는데 더 내려가고 요 쿠팡이 더 올라갔다는 게 거의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는 데다가 쿠팡이 다른 데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마존의 전략을 따라한 건데 쿠팡은 다른 데하고 다르게 배송을 자기가 해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서도 물론 배송을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오픈마켓이잖아요. 쿠팡도 오픈마켓이긴 한데 굉장히 아마존의 전략을 따랐습니다. 아마존의 전략이 뭐예요? 자기네 물류 창고로 다 가지고 와. 나한테 다 가지고 와. 나한테 가지고 오면은 내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뚝딱뚝딱 한 다음에 배송해 주잖아요. 이 물류 창고를 구성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 미국 같은 데 미쳤겠죠. 우리나라도 미쳤겠는데 물류 창고를 만들어야 되고 배송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고 그 중간중간에 그거 다 만들어야 되고 대도시 어디에 다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전략대로 하면은 도저히 그 비용을 아마존 정도 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였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시도했어요. 시도했다가 마이너스 1조 뭐 이런 게 나니까 야 이게 되겠냐 그랬는데 아까 전에 봤지만은 적자폭이 계속 커지다가 이커머스 시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를 넘어가니까 이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네? 이게 모습이 누구랑 똑같아요? 아마존이 옛날에 이랬거든. 야 그게 되겠냐? 너희들이 그 물건을 오픈마켓처럼 그냥 가운데서 중개만 해줘야지 그 물건을 다 떠나갖고 니들이 그 배송하고 니들이 뭐 저거 뭐 CJ 대한통운도 아니고 그거 UPS 맡기고 하면 되지 니들이 한다 어떻게 감당하겠어 인건비나 그런 거를. 근데 아마존이 감당을 했거든. 우리나라에는 야 이커머스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니들이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면은 그거 망한다 그랬는데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니까 이게 감당이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야. 이게 정말로 감당이 되는 거였나? 자 우리 은채 누님의 레포트부터 봅시다. 2020년 1월에서 3월 온라인 결제액이 전년 대비 무려 46%가 늘었어요. 그 질병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가 온 시장이 이커머스입니다. 질적 변화가 온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질병이 좀 가라앉더라도 이커머스 시장이 한번 점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요 점프한 요 상승분의 대부분을 쿠팡이 가져갔다. 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은 어느 레포트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최소 32조. 이건 좀 이번에 가장 희망찬 의견입니다. 이게 SK 레포트예요. 이게 레포트인데 최소 32조 진짜 많이 쓴 거예요. 네이버보다 비싸다는 거거든요. 네이버가 지금 29조 원이니까 32조 원이면 삼바와 네이버의 사이에 있다는 거죠. 3, 4위 사이에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손정희 형 완전 떼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조인가밖에 안 넣었잖아. 30조 원 평가를 받으면 떼부자인데 하여튼 최근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라는 거죠. 1분기를 딱 지나고 보니까 네이버와 쿠팡의 양강의 시대가 오고 있다.
1, 2월 1분기 통째로 시장 성장률과 비교해서 초과 거래액을 증가를 한마디로 시장이 늘은 것보다 그 시장을 나눠 먹은 두 개가 네이버와 쿠팡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레포트들의 말을 조금 더 보면은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전과 2017년, 2018년, 2019년에 우리는 뭐 전자상거래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러고 있다. 아무도 가보지, 세계 누구도 가보지 않은 비중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셋 대우 리서치 센터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34% 이거 40%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40%를 전자상거래로 사는 나라. 딴 나라들은 20%가 없어요. 미국은 10%대죠. 아마존이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가 이런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면은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떠요. 이게 뭐예요? 뭐 제가 아무거나 신발 하나 검색해보니까 쫙 떠요. 누르면 글로 들어가죠. 네이버는 거의 최저가 검색 기능과 이런 어떤 오픈마켓들 또는 여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까지 쭉 해서 뭔가 연결을 해줘요. 자, 쿠팡을 검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뭐가 뜨냐면 내일 도착 보장, 로켓 배송, 내일 도착 보장, 무슨 여기 또 뭐 수요일 보장 뭐 이런 것만 뜨고 누르고 들어가 보면은 뭐 어디로 연결한다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이건 나와요. 판매자라는 거는 어디라고 나오는데 판매자가 어딘가 나올 뿐이지 글로 연결해서 걔네들이 우리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쿠팡이 포장을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반대로 네이버는 이런 게 있죠. 너희들 쇼핑몰 하고 싶어? 그럼 우리로 들어와서 뭐 스마트 스토어라고 우리가 들어와서 자기네들 안에서 스토어를 열어주면은 아까 전에 연결해줬던 이런데 연결을 해준다는 거죠. 소상공인들 이런데 말고 여기 누구 싼 거 있으면 연결해준다는 거예요. 네이버는 이런 개념이고 쿠팡은 개념이 달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다르냐? 아마존은 어떤 길을 갔었냐면 아마존이 사실은 굉장히 모험적인 시스템을 갔었는데 그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풀필먼트 시스템이에요.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마존 안에 재고 관리와 반품 서비스, 주문 서비스를 다 하는 아마존이 물류와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이 모든 거를 다 먹어버리겠다. 나한테 모든 물건을 가져오면은 내가 쿵짝쿵짝 깨서 우리한테 보내주겠다. 관리, 분류, 배송, 재고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한마디로 종합 물류 뭐라 그래야 돼? 이커머스 기업이 되겠다라는 게 아마존이고 이 시스템을 해낸 게 아마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쿠팡이 따라했어. 사실 안 될 줄 알았어요. 맨날 적자니까. 쿠팡이 이거랑 동일한 시스템 자기로 물건을 다 가져오면은 자기가 그걸 다 뭐 어디다 놓고 한 다음에 어디로 배송해주고 그걸 다 하는 거를 옛날에는 이거 무식한 시스템이라고 했어. 그걸 누가 이렇게 하냐고. 나눠서 하면 되지. 배송은 배송 기업들이 하고 이거 아웃소싱 모르냐고. 네이버처럼 연결만 해주는 게 최신인 줄 알았는데 아마존은 그걸 아니라 왜 그걸 남한테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한 게 성공을 했어요. 이 기업이 미친 기업이니까 성공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쿠팡이라는 애가 들어오더니 거기서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다 망한다 그랬는데 그게 미국에서 되지 우리가 되느냐. 이 풀필먼트라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사실 쉬운 거죠.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물건 싣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 너희들이 하지 않고 내가 다 하겠다. 그러면은 왜 그걸 니네가 해? 아마존 얘기입니다. 규모가 커지면은 비용 경쟁이 되는데 그 거대한 시장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 길이 아마존이 생각하기에는 풀필먼트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는 거. 쿠팡이 나오죠. 직접 고용을 하다 보니까 다 고정비로 잡혀요. 그래서 고정비가 굉장히 커지는데 배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당 배송비 내려가. 그러니까 뭔가 배송 고도화라고 나오는데 배송이 더 뭐 빠르게 해야 된다든지 배송량이 더 많아지면은 얘네는 단가가 내려가는 시스템이에요. 아마존과 똑같죠. 원래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데들은 이게 배송을 빨리 해야 되고 규모가 늘어나면은 비용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걸 아웃소싱을 줬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쿠팡이 흑자 전환할 정도로 커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어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커머스 시장이 정말 웬만큼 커지지 않으면은 여기는 흑자 전환이 어렵다.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아마존은 미국이니까 땅땡이가 얼마고 얼마나 배송을 하고 그러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커머스 시장이 미쳐 돌아가네?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뭐 세계에서 뭐 가장 뭐 미친 시장입니까? 30%가 넘어갑니까? 40%로 갑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될까? 진짜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쿠팡은 이제 앞으로 행복회로를 돌리자면은 개별 단가가 내려가면서 배송 단가가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배송이 고도화되고 배송이 많아지면은 수익성이 더 악화된다. 더 빨리 갖다 주려면은 돈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오히려 새벽 배송하려면 돈도 많이 이틀 배송이 1일 배송하면 더 어려워지고 배송 고도화가 될수록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물류 시스템을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존과 똑같이 오히려 그런 때가 되면은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행복회로를 돌아가는 뭔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온라인 업체들하고 다르다.
그럴듯합니까? 아마존을 그대로 벤치마크해서 자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저런 물류 시스템에 뛰어들어야 되나를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네이버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가운데서 완전 이거랑 완전 거리가 멀죠. 네이버가 직접 배송해주지 않잖아요. 배송도 없고 자기들은 연결을 해주고 소상공인들이 저처럼 쇼핑몰을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이 네이버에 들어와서 네이버에 쇼핑몰을 만들고 싸게 팔면은 거기를 또 링크해줘서 거기서 배송을 해서 팔고 그럼 자기들은 수수료를 먹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워낙 잘 돌아왔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워낙 많은 20만 소상공인 얘기를 하잖아요. 워낙 링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그런 쪽에서는 오픈마켓에서 완전히 점령을 하는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입장이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요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면은 유리하겠죠. 최저가만 나열해주면 되잖아. 야 쿠팡도 네이버에 들어있습니다. 쿠팡 얼마, 누구 얼마, 뭐 이베이 얼마, 롯데쇼핑 얼마, 뭐 이마트 얼마, 뭐 지마켓 얼마, 옥션 얼마 이것만 보여주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시스템인데 문제는 이게 시장을 과점하거나 독점하는 독재자가 등장을 하면은 이거 어려워질 수 있죠. 만약에 쿠팡이 독재자가 되면은 이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 쿠팡이 뜨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쿠팡이 빼버리면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배송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물류센터와 풀필먼트 시스템을 미리 갖춘 업자와 싸움이 될까? 그럼 싸움이 안 되면은 진짜로 쿠팡이 우리나라의 아마존이 되는 건가? 마이너스 1조 적자를 찍던 데가 오늘 내일 하던 데가 진짜 아마존이 되는 건가? 나머지가 다 밀리고 네이버는 오픈마켓으로 풀필먼트 시장과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것 쿠팡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베이 같은 경우에도 안 되겠다. 나도 하겠다. 스마일 배송 풀필먼트 플랫폼을 선도한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하는 거 아닌데 이거를 진짜로 제대로 만들려면 물류센터 만들고 걔들을 고용을 하려면 이거 돈을 여기도 1조 적자 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돈을 얼마를 쏟아부은 건데 좀 하긴 할 텐데 저기하고 경쟁을 하려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 진짜 물류 기업들 완전히 물류에만 올인된 기업들이 내가 해줄게. 내가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뭐냐? 내가 풀필먼트 시스템 뭐 아까 전에 말한 재고를 받아주고 뭐 관리해주고 보내주고 뭐 해주고 뭐 반송 받아주고 이런 거를 내가 해줄게. 나한테 맡기라는 거죠. 아웃소싱을 내가 한다. 쿠팡에 빌린 그대여 나에게 오라. 형은 열려있어. 내가 해줄게. 이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문을 열고 전자상거래 물류에서 밀린 거 걱정하지 마. 나는 물류기업이잖아요. 걔네가 조단위 투자해봐야 나는 수십조 투자했을 거 아니야. 나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한테 맡기면은 걔네랑 비슷한 걸 해줄게라는 건데 뭐 그래봐야 수수료 여기 줘야 될 테니까 물 들어왔으니까 노젓는다고 나를 이용해주세요라고 요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어요. 저는 물류기업들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자 그럼 봅시다.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질적 변화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쿠팡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마존과 같은 전략을 취했어요. 지금 적자가 나더라도 이 물류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된 다음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가가 내려가면서 내가 적자에서 흑자를 변하게 하겠다라는 원대한 꿈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고 네이버하고 이베이나 뭐 그런 오픈마켓은 사실은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죠.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승자로 떠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상당히 공포에 떨고 있다면 뭐하고 상당히 걱정이 많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오프라인 마켓도 있는데다가 오프라인 마켓을 넘어서 신선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월마트가 좀 됐으니까 아무리 봐도 오픈마켓으로 승부를 하자 그러면은 게다가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물류도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곳곳에 다 자기들 지점이 있잖아요. 뭐 편의점 같은 게 있고 거기를 다 물류로 활용을 하면서 신선식품 쪽으로 가겠다. 얘들하고 말고 다른 필드에서 싸우겠다. 아 무섭다 안 되겠다로 필드를 바꾸자는 거고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머리 박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아래는 지금 상당히 고민들이 많지 않을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있다가 나랑 손을 잡고 아웃소싱을 하자 뭐 이런 개념으로 등장을 하겠죠.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행복 회로를 조금 더 돌려드리자면 쿠팡의 영업이익과 아마존을 갖다가 붙여놓은 그림입니다. 우리 하나투자증권 리서치 형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진짜? 진짜? 연도에 따라서 아마존의 영업 손실이 이렇게 나다가 규모가 될 때부터 단가가 낮아지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그려놓으니까 내년에는 쿠팡이 여기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다. 그럴듯합니까? 아 이건 되게 행복 회로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 만약에 저 뒤에 그리면은 아직 쿠팡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2조 적자, 그 다음에도 2조 적자, 그 다음에 3조 적자, 그 다음에 4조 적자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려서 만약에 진짜로 올해 어떤 변화가 와서 이커머스 시장이 확 커진 게 질적 변화라면은 아마존이 해냈던 일을 따라갈까?
차트를 몇 개 더 보여드리면은 와 이거 진짜 대단하게 어떻게 매출액이 이렇게 오를 수 있지? 진짜 많이 사용하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매출액의 증감률이 좀 미쳤다는 건데 올해 10조 예상합니다. 10조면 여기에요. 이렇게 올라가고 실제로 적자가 마이너스 7천억에서 거의 0원 근처까지 아니면 마이너스 3, 4천억까지 줄어든다면은 이제 평가가 바뀌지 않을까? 정말 네이버하고 쿠팡의 양자구도 아니면 네이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쿠팡의 독점 시대가 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남들은 다 줄고 있는데 유일하게 결제액이 늘었던 회사가 네이버와 쿠팡이었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걸로는 이마트 같은 데나 이런 데들은 이거에 거는 거죠. 사람들이 최근에 질병으로 음식료품이 이게 미쳤거든요. 이 시장을 누가 가져가냐가 굉장히 핫한데 쿠팡이나 네이버나 다 어차피 자기들 이름으로 음식료품을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같이 신뢰도 있는 업자들은 이쪽에서 희망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